컴퓨터를 켜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그리스인들이 만든 이야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까지도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것입니다. 나이키, 아마존, 오라클, 모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름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곳곳을 지배해온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세상에는 완전한 혼돈만이 존재했습니다. 카오스라고 불리는 이 원시 상태는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었어요. 끝없이 소용돌이치고 형태를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모든 현실이 결국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혼돈을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의 근원으로 이해했어요. 가이아가 이러한 원초적 존재들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의 형태는 앞으로 대지가 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땅의 여신이 아니라 대지 그 자체였던 거죠. 모든 산맥과 계곡, 평원과 바다 밑바닥까지도 그녀의 물리적 존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녀의 의식은 모든 흙더미와 바위, 수정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이아와 동시에 타르타로스가 나타났는데 이곳은 지하 세계에서도 가장 깊고 외진 영역이었어요. 후에 나온 하데스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훨씬 더 원시적이고 무서운 우주의 감옥이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청동망치를 지표면에서 떨어뜨려도 9일 밤낮을 떨어져야 그 경계에 도달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현된 원초적 힘은 에로스였습니다. 이 신은 나중에 로마 신화의 큐피드와는 거의 닮지 않았어요. 원시 에로스는 모든 창조를 이끄는 근본적인 인력을 구현했습니다. 단순한 낭만적 사랑이나 성적 매력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존재를 창조하도록 하는 우주적 원리였어요. 에레보스와 닉스는 상호 보완하는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빛이 의미를 갖기 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 어둠을 나타냈습니다. 에레보스는 지하 세계의 깊은 어둠을 구현했는데 지구와 가장 낮은 심연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빛이 닿지 않는 짙은 그림자였어요. 그의 상대편인 닉스는 결국 상층 세계를 덮게 될 밤의 어둠이었습니다. 이 다섯 원초적 존재 가이아, 타르타우스, 에로스, 에레보스, 닉스는 앞으로 펼쳐질 우주의 근본 구조를 세웠습니다. 그중 가이아는 자신의 절대적 의지를 통해 첫 번째 남성 신인 우라노스를 창조했어요. 우라노스는 하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후 신들의 계보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신화는 이렇게 전합니다. 밤이 되면 우라노스가 가이아 위로 내려와 하늘이 대지를 완전히 뒤덮을 만큼 가까이 맞닿았다고 말이죠. 이 밀착된 관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이후 수많은 신들과 갈등이 태어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결합을 통해 첫 번째 신성한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존재가 바로 12 타이탄이었죠. 오케아노스는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타이탄으로 알려졌으며 그리스인들은 그의 존재를 세계를 둘러싸 흐르는 거대한 바다의 원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 후로 우주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될 존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들의 탄생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신들 간의 갈등과 권력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결합에서 태어난 존재가 타이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키클롭스도 함께 태어났죠. 그들은 대장간의 불길과 같은 힘을 상징했으며 각각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로 불렸습니다. 이 세 존재는 보통 신들의 키를 훌쩍 뛰어넘어 사람의 3배는 되는 거대한 체구를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이마에 자리한 단 하나의 눈이었어요. 그 눈은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내 마치 원초적 세계가 품고 있던 무자비한 에너지와 파괴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키클롭스보다도 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지닌 존재들이 뒤이어 태어났는데 바로 3명의 헤카톤 케이레스였습니다. 코토스, 브리아레우스, 기게스는 각각 머리가 50개, 팔이 100개나 되는 괴력의 화신이었어요.
그들의 몸은 너무 거대해서 한 걸음만으로도 산맥을 넘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팔은 동시에 수많은 일을 수행하거나 상대가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할 만큼 파괴적인 공격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원초적 혼돈 속에서 태동하던 우주의 힘이 얼마나 거칠고 위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라노스는 자신에게서 태어난 이 괴물 같은 자식들을 혐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는 너무 강했고 너무 이질적이었으며 그가 꿈꿔온 우주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우라노스는 그 압도적인 힘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편집증적인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혐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라노스는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이아가 키클롭스나 헤카톤케이레스를 하나 낳을 때마다 우라노스는 신생아를 보자마자 붙잡아 지구의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행위는 가이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곧바로 갇혀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이 그들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이아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뇌였고 우라노스와의 결합이 더는 축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이아는 더 이상 우라노스의 폭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통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이아는 타이탄들을 한 명씩 찾아가 그들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우라노스의 억압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깊은 심연에서 어떤 고통 속에 갇혀 있는지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탄들은 두려움에 주저했지만 크로노스는 달랐습니다. 시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의 성향은 이 사태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보게 했습니다. 가이아가 전한 진실을 받아들인 크로노스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그녀가 숨겨둔 지하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 우주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말이죠. 가이아는 원초적 신조차 해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핵심에서 흘러나오는 원시적 재료들을 모아 다루며 그녀는 신들의 살도 곡식처럼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날선 아다만틴 낫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무기는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묘한 광채를 띠었고 그 주위에는 마치 완전한 어둠이 응축된 듯한 오라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일 밤 우라노스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이아의 전 표면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경계심이 낮보다 훨씬 느슨해졌고 신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던 틈이 생겨났습니다. 크로노스는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미리 정해둔 지점에 몸을 숨기고 아버지의 주의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죠.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는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끝없이 다듬어온 동작으로 그는 아다만틴 낫을 단숨에 휘둘러 운명을 가르는 한 번의 일격을 완성했습니다. 우라노스의 비명이 천상에 메아리치며 빛을 뒤흔들었습니다. 쏟아진 그의 피는 가이아의 흙으로 스며들어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 피에 적셔진 대지 조각들로부터 에리니에스, 즉 혈연간의 죄를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 이 세 자매의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들로 뒤엉켜 있었고 그들이 내뿜는 휘쉿거리는 숨결은 공기를 가르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광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에리니에스가 파도 아래로 사라지자 우라노스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바닷속에서 부글거리며 거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는 그녀의 탄생을 감싸 안았고 파도는 새로운 신의 등장에 맞춰 빛을 띠는 듯 출렁였죠. 한편 아버지를 무너뜨린 뒤 권력을 손에 넣은 크로노스는 우주의 지배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훗날 타이탄의 황금기라 불리게 될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우주의 군주가 된 크로노스의 첫 번째 임무는 가이아의 깊은 심연에 갇혀있던 형제들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감금 끝에 마침내 풀려난 키클롭스들은 크로노스에게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는 우라노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영혼을 보내왔고, 그들은 자유를 되찾자마자 새로운 우주 지배자로 떠오른 어린 형제를 돕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우라노스가 몰락한 후 크로노스는 우주의 절대적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권력은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타이탄족 내부의 결합 또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레아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선 크로노스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남매 관계를 넘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우주적 결합을 맺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레아를 자신의 여왕으로 받아들였고, 레아 역시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균형을 요구했습니다. 크로노스가 폭력적으로 권력을 차지한 그 순간 이미 그의 몰락을 암시하는 씨앗도 함께 뿌려지고 있었죠. 우라노스를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예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크로노스여, 네가 아버지를 전복했듯 언젠가 너도 네 아들에게 무너질 것이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합은 곧 새로운 세대의 신들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이 아이가 새로운 시대의 평화를 상징하리라 믿었죠. 따뜻함과 평온을 품고 태어난 헤스티아는 그 기대의 첫 번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무너뜨린 것처럼 언젠가 자신도 아들에게 전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갖추었고, 태어날 자식들이 모두 그 예언의 실현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아이 헤스티아가 태어난 순간, 레아가 갓난아기를 안아 올렸을 때 크로노스는 따뜻한 울음소리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암시하는 메아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거대한 턱으로 헤스티아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레아의 비명과 절규도 그에게서 공포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곧 습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데메테르, 세 번째 아이 헤라, 그 뒤를 이은 하데스와 포세이돈까지 태어나는 즉시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크로노스는 예언을 피하기 위해 자식들을 자신의 배 속 어둠 속에 가두는 일을 마치 자연스러운 의무처럼 반복했습니다. 레아가 여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마침내 모성 본능이 남편에 대한 충성심을 압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이 끝없는 비극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무렵 가이아가 조용히 레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이아는 과거 우라노스에게 같은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크로노스가 그 폭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레아가 겪는 상실과 절망은 가이아의 옛 상처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에 두 존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레아와 가이아는 이번 아이만큼은 지켜내기 위해 크로노스를 속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자 레아는 은밀히 크레타 섬으로 떠났고 그곳의 깊은 동굴에서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레아에게는 단 하나의 생각만 선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번만큼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레아는 서둘러 아이의 크기와 무게와 비슷한 돌을 찾아 포대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신생아처럼 꾸몄습니다. 속임수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레아가 포대기를 들고 돌아왔을 때 크로노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삼켜버렸습니다. 진짜 아이는 크레타의 깊은 동굴에 숨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님프 아드라스테이아와 이다가 그의 보호자가 되었고, 염소 아말테이아는 갓 태어난 존재에게 힘을 키우기에 완벽한 우유를 공급했죠. 아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레아는 비로소 아들의 이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솟구치는 하늘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그 아이에게 레아는 제우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밝게 드러나는 자, 하늘을 여는 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레아가 쿠레테스라 불리는 전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기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는 점입니다. 아기가 울거나 웃을 때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부딪히며 격렬한 춤을 춰 산 전체를 울리는 굉음으로 크로노스가 들을지도 모를 작은 소리까지 완벽히 가려냈습니다. 제우스는 유아에서 아이로,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나는 동안 그의 힘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단순히 주변을 밝히던 작은 번개가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그가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천상의 무기가 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폭풍을 지휘하는 위엄이 실렸고 그의 육체는 가장 강력한 타이탄들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균형 잡힌 힘과 속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부셨던 것은 그의 지략과 통찰력의 성장이었습니다. 정치와 전쟁에서 필요한 전략적 감각은 다가올 거대한 충돌을 준비하듯 날카롭고 깊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크로노스가 저지른 잔혹한 행동들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한 것과 다름없었고, 제우스는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어떤 의무도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마침내 제우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인 크레타의 은신처를 떠나 더 넓은 우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여정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이는 지혜의 상징이자 이름 그대로 지혜를 뜻하는 타이탄, 메티스였습니다. 메티스의 지능과 직관은 제우스의 능력과 대등한 수준이었고 그녀는 곧 그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크로노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초기 계획의 핵심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크로노스의 뱃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제우스의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티스는 크로노스가 삼킨 모든 것을 강제로 토하게 만들 강력한 구토제를 준비했고, 제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겉으로는 젊고 순종적인 시종의 모습으로 크로노스 앞에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신하가 찾아온 것이 그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기에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제우스를 궁정의 한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장은 제우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신들 가운데 누구보다 타고난 권위와 기계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억누르고 겸손한 척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깊이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오자 제우스는 메티스가 만든 구토제를 크로노스의 와인잔에 섞어 넣었습니다. 물약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완벽히 용해되어 누구도 눈치챌 수 없었죠.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성실한 봉사를 칭찬하며 잔을 들어 깊이 들이켰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몰락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성한 구토제의 효과는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출된 것은 레아가 제우스를 대신해 삼키게 했던 돌이었고 그 뒤를 이어 크로노스가 집어삼킨 제우스의 형제 자매들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신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6 남매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순간 우주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선 세대의 신들과는 달리 이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비전에 따라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결의를 지니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리더십은 재회한 순간부터 형제 자매들에게 명확히 드러났고 그들은 기꺼이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다가올 전쟁의 첫 전략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해방이 곧바로 타이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로노스와 타이탄족은 여전히 강력했고 이후 벌어질 충돌은 우주가 탄생한 이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규모와 힘을 동원하는 전쟁이 될 운명이었죠. 이 대격돌은 훗날 티타노마키아로 불리며 무려 10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올림포스 산 정상을 전략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높은 지형 덕분에 기습 공격에 덜 노출되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타이탄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요새였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늘, 바다,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각자의 힘을 조율하며 우주 질서를 되찾기 위한 긴 전쟁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탄족은 크로노스의 패배를
단순한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곧 세대의 전쟁, 그리고 우주 질서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마지막 대결이었죠. 오케아노스와 몇몇 타이탄들은 중립을 지켰지만 대부분의 타이탄족은 크로노스의 편에 서서 신들의 봉기를 잔혹한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산맥을 뒤흔드는 전투의 함성으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우스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고 타이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가장 깊은 감옥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준비의 첫 단계로 그들을 심연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했죠. 이 선택은 곧 올림포스 군이 타이탄족의 압도적인 힘과 맞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방된 키클롭스들은 그들의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전쟁을 뒤집을 결정적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하늘의 분노를 담은 켈레우스라는 손짓 하나로 폭풍을 일으키고 천공을 가를 수 있는 절대적 번개가 주어졌고, 포세이돈에게는 한 번 휘두르면 바다를 갈라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는 삼지창 트라이던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그를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숨겨 타이탄조차 감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신비한 투구, 헬름이 주어졌죠. 이 세 가지 무기는 올림포스 형제에게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전쟁의 향방을 뒤집는 신적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각 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우주적 힘을 품고 있었어요. 번개는 제우스의 손에서 살아있는 짐승처럼 요동쳤고, 삼지창은 바다의 근본 구조를 흔들었으며, 하데스의 투구는 공포 자체를 형상화한 듯 그의 존재를 완전히 감춰버렸습니다. 티타노마키아는 10년 동안 이어지며 하늘, 땅, 바다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타이탄들은 거대한 바위를 뜯어 던지고 산맥을 통째로 들어서 무기로 삼았으며, 바다는 포세이돈의 분노에 갈라지고 대지는 가이아의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순간에는 하데스가 투구를 쓰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포세이돈은 땅을 깨뜨려 전장을 뒤흔들었으며, 제우스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타이탄들의 전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헤카톤케이레스는 단 한 번의 돌팔매로 산 하나를 무너뜨릴 만큼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며 전세를 결정적으로 뒤집었죠. 전쟁의 끝은 의외로 짧았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크로노스의 방패가 제우스의 번개에 완전히 녹아내렸고,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땅을 꿰뚫어 타이탄 진영을 패닉에 빠뜨린 그 순간, 하데스는 크로노스의 발 아래 그림자에서 나타나 투구의 힘으로 그의 공포심을 폭발시키며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주요 타이탄들은 전부 타르타로스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심연은 그들이 결코 다시 올라오지 못할 끝없는 감옥이었죠. 헤카톤케이레스는 이제부터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타이탄들을 영원히 감시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주는 새로운 세대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세 형제는 공정하게 세계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신성한 제비뽑기를 실시했죠. 제우스는 하늘과 천상계의 지배자, 포세이돈은 바다의 절대적 통치자, 하데스는 죽음과 황혼의 세계, 지하세계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세 형제가 공유하는 중립지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 제비뽑기를 통해 우주의 새로운 시대, 즉 올림포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올림피아 질서의 확립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과 조화를 거스르지 않는 신성한 통치 체계를 세우는 일이었죠. 타이탄 시대의 붕괴와 그 영역의 분할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는 각자의 본질과 가까운 영역을 맡았습니다. 비록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띄었지만 결과는 우연이라기보다 각 신의 성향과 권능에 자연스럽게 부합한 선택이었죠. 특히 제우스가 하늘의 통치자로 자리 잡은 것은 그의 태생적인 권위와 천상계에 대한 친화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뼈대가 갖춰지자 제우스는 곧바로 올림포스 내부의 정치 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세계를 운영할 주요 조언자이자 행정관 역할을 맡을 핵심 집단을 조직했는데,
바로 오늘날 도데카테온으로 불리는 12신들의 의회였습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여동생이자 아내로서 신들의 여왕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고 혼인, 가정,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했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가 삼킨 메티스의 지혜를 이어받아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탄생했는데 그녀는 무력보다는 문명, 지행, 도시의 질서를 상징함으로써 올림포스 시대가 단순한 무력의 시대가 아닌 정교한 이성의 시대임을 상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제우스와 타이탄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폴로는 올림포스 신들 가운데 가장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권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의 영역은 음악, 시, 예언, 치유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일상여행을 포함했습니다. 아폴론의 쌍둥이 자매인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사냥과 야생동물의 보호에 바쳤어요. 그녀의 영역은 추격뿐만 아니라 출산과 어린 생물들의 보호도 포함해서 자연 그 자체의 복잡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우라노스의 잘린 신체에서 피어난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시대가 열리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오래된 신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제우스가 구축한 새로운 우주 질서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지배 영역은 사랑, 욕망, 매혹, 관계의 조율 등 인간과 신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전 영역에 걸쳐 있었죠. 전쟁의 신 아레스는 흔히 야만적인 파괴자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과 위력을 조율하는 냉정한 감각을 갖춘 전투 전문가였습니다. 반면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 헤파이스토스는 신성한 혈통을 가졌음에도 외모적으로 부모와의 닮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의 선천적인 절름거림과 올림포스에서 추락하며 입은 상처들 때문에 그는 신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헤파이스토스는 결국 신들의 무기와 보물을 만드는 비교할 데 없는 장인의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농업과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는 인간 문명의 뿌리를 이루는 식물 성장, 곡식의 성숙, 식량 생산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외형도 이 역할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봄과 여름의 데메테르는 잘 익은 곡물 줄기가 흩날리는 듯한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지녔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따뜻한 색의 옷으로 치장한 성숙한 여신의 전성기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디오니소스는 도데카테온 중 가장 어린 신답게 올림포스 질서의 풍부한 감정과 예측할 수 없는 생동감을 더했어요. 그의 존재는 신들의 계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취함, 해방, 열광이라는 복잡한 인간 본성을 신기에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은 신의 통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맹과 경쟁, 그리고 얽히고 설킨 연애 관계를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힘과 타고난 정치적 통찰 덕분이었지만 그의 권위는 언제나 올림포스 신들의 각기 다른 욕망과 야망에 의해 시험받고 있었죠. 특히 제우스의 무절제한 연애 행각은 신계와 인간계를 모두 뒤흔드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양산했습니다. 특히 제우스의 무절제한 연은 신계와 인간계를 모두 뒤흔드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양산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님프는 물론이고 인간의 여성들, 심지어 그를 사로잡은 몇몇 남성들에게까지 뻗어 있었으며 그 여파는 종종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신화 전체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불륜에 대한 헤라의 대응 역시 전설이 되었어요. 그녀는 제우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그런 싸움은 무의미하고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수를 제우스의 연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향했습니다. 헤라의 응징은 잔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교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각 사건의 맥락에 맞춰 세밀하게 설계된 그녀의 처벌은 변신, 저주, 광기 혹은 수십 년에서 수세기까지 이어지는 고통 같은 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어떤 신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죠. 그러나 이런 개인적 감정의 보복과는 별개로 제우스는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통치자로서 제우스가 확립한 신의 법률은 우라노스의 폭력적 지배나 크로노스의 공포 정치처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에서 벗어난 최초의 보편적 정의 체계였습니다. 이 질서의 핵심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지나친 오만, 즉 휴브리스를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죄로 규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새로운 질서를 온전히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신들끼리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신계와 지상의 세계를 잇는 존재, 신을 섬기고 신의 뜻을 따르며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멸자, 즉 인간의 창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임무는 앞날을 내다보는 그의 이름처럼 뛰어난 통찰을 지닌 타이탄 프로메테우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지성은 어떤 올림포스 신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으며 새롭게 구축된 우주 질서에 걸맞은 필멸의 생명체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였죠.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러했듯 정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간 창조에 착수했습니다. 올림포스 산 기슭을 따라 흐르는 강에서 가져온 점토를 다루며 그는 필멸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적 강인함과 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하나의 형상 안에 조화롭게 결합하려 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단순한 조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각 단계를 세심하게 설계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의도한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계산된 절차를 거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혹독한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가죽도 없었죠. 빠르게 달리는 짐승들과 달리 뛰어난 속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동물들이 타고난 본능으로 자신을 지키고 사냥하는 법을 알고 태어나는 것과 달리 인간은 위험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너무 연약했고 세상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인간에게 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음식을 요리하게 하고 밤을 밝히고 도구를 만들며 추위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문명 그 자체의 씨앗이었죠. 불이 없는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미래를 개척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너무나 미완의 존재였습니다. 불은 본래 신들만이 다룰 수 있는 힘이었고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였습니다. 제우스가 특히 불을 필멸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그는 불이 지혜도 충성도 검증되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잘못 쓰이면 질서를 뒤흔들 재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맹수와 추위, 어둠 속에서 무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대로 두면 인간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불을 훔친다는 것은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신들 사이에서 본보기로 남을 만한 극형을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 궁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틈을 기다렸습니다. 올림포스 궁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틈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헤스티아의 신성한 화로에서 찾아왔어요. 올림포스의 심장부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었죠. 프로메테우스는 그 불꽃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회양 줄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 안쪽에 뜨겁게 빛나는 불씨를 숨길 수 있었고 겉면은 비교적 차가워 손으로 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양 줄기를 화로 깊숙이 밀어넣어 신성한 불을 그 안에 품게 했고 그 순간 올림포스의 가장 위대한 금기를 깨뜨린 역사적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양 줄기를 화로 깊숙이 밀어넣어 신성한 불을 그 안에 품게 했고 그 순간 올림포스의 가장 위대한 금기를 깨뜨린 역사적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훔친 불을 올림포스에서 지상의 인간 정착지들로 조심스럽게 운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어낸 필멸자들에게 그 불을 건네주며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고 도구를 만들도록 가르쳤죠. 그 순간 인간 사회는 비로소 문명이라는 첫 불씨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오래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상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은 다른 신들의 눈에 곧바로 띄었고 그들은 즉시 제우스에게 인간들이 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제우스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도구를 훔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불은 인간의 잠재력을 가속시키고 최악의 경우 신들의 권위에 도전할 힘까지 줄 수 있는 위험한 촉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신성한 질서를 거스른 프로메테우스에게 강력하고 잔혹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처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신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모든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본보기였죠. 프로메테우스는 거대한 바위에 쇠사슬로 묶였고 그 사슬은 어떤 신의 힘으로도 끊기 어려울 만큼 제우스가 직접 완벽하게 봉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타이탄의 불멸성은 오히려 그 처벌을 훨씬 더 잔혹하게 만들었죠. 매일 정해진 시각이면 제우스가 보낸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들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었습니다. 타이탄의 몸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간은 밤새 다시 자라났고 다음 날이면 독수리가 다시 찾아와 그 고통을 반복했어요. 육체적 고통은 끝이 없었고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위해 훔친 불이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정신까지 서서히 파괴해 갔습니다. 이 처벌은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 분명한 경고였죠. 신의 질서를 거스르면 그 대가는 영원하다. 그러나 제우스의 분노는 프로메테우스를 향한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징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남겨진 인간 사회에 새로운 존재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이전까지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순수하게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인간 세계에 갈등과 유혹,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가져올 존재였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여성의 창조였습니다. 신들은 그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흙과 물을 사용해 남성 인간들보다 아름답고 신들보다 섬세한 육체를 만들었고, 아테나는 그녀에게 직조와 지혜 같은 실용적 기술을 가르쳤으며, 아프로디테는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사랑과 욕망의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신들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스며든 존재였으며,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위험한 운명을 품고 태어난 첫 여성이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의 판도라라는 이름을 주고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이름 그대로 뒤늦게 생각하는 자였고, 프로메테우스가 절대 신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즉시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기꺼이 맞아들였죠. 그녀가 함께 가져온 것은 뚜껑이 단단히 봉인된 상자 하나였습니다. 제우스는 그 상자를 두고 귀중한 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설명만 남겼을 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또 그것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끝내 단 한마디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자에 대한 호기심은 판도라의 마음을 잠식해갔고, 경고와 두려움이 뒤섞인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자에 대한 호기심은 판도라의 마음을 잠식해갔고, 경고와 두려움이 뒤섞인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 속에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 고통, 질투, 광기, 배신, 전쟁의 충동, 끝없는 불안. 이전까지 인간이 알지 못했던 모든 비극이 날아오르는 검은 연기처럼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절규하며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인류는 그날 이후 고통, 분쟁, 정신적 혼란, 상실, 두려움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직 단 하나의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도라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세상으로 나온 마지막 한 가닥의 힘,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죠. 인간이 고통, 혼란,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자 제우스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성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라노스의 폭력, 크로노스의 억압을 답습하는 대신 그는 보편적 정의와 휴브리스 처벌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우주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노스가 공포와 억압으로 세대를 지배하고 우라노스가 결과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만을 강요했다면 제우스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자연과 운명,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의 체계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에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지나친 자만과 오만, 즉 휴브리를 가장 큰 죄로 규정하는 관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휴브리스는 우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였고, 제우스는 그에 대한 처벌이야말로 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았죠. 올림포스 신들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리스 종교 관행을 정의할 패턴을 확립했어요. 이전 우주 질서의 신들과 달리 올림피아의 신들은 인간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인간의 갈등, 연애, 정치적 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개입이 실제 인간 영웅들의 삶에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페르세우스의 모험이었습니다. 세리포스 섬에서 자라난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다나에를 지키며 바르고 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삶은 섬을 다스리던 왕 폴리덱테스로 인해 서서히 어둠에 물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삶은 섬을 다스리던 왕 폴리덱테스로 인해 서서히 어둠에 물들기 시작했죠. 폴리덱테스는 다나에를 탐했고 그녀가 거절했음에도 끈질기게 집착했습니다. 문제는 페르세우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직한 청년이었고 섬 사람들 역시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죠. 결국 왕은 페르세우스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는 결혼식을 핑계로 섬 주민 모두에게 선물을 요구했고 값비싼 선물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페르세우스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세상 어디라도 가서 메두사의 머리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왕은 이 말에 즉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좋다. 그럼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그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메두사는 단 한 번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즉시 돌로 굳혀버리는 존재였고 그녀의 은신처에 발을 들인 자 중 살아서 돌아온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죽음과도 같은 임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섬에 숨겨진 고르곤의 동굴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고르곤 자매의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세상의 끝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안에는 바람에 깎인 검은 바위들이 솟아 있었고 섬 전체에는 오래된 저주처럼 메두사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죠. 페르세우스는 아테나가 준 반사 방패와 헤르메스가 준 날개 달린 샌들, 그리고 하데스의 투명 투구를 착용한 채 섬의 중심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섬 곳곳에는 이전 영웅들이 시도하다 돌이 되어버린 잔해들이 널려 있었어요. 두려움, 경고, 절망, 모두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린 채 페르세우스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죠. 동굴의 입구는 마치 생명체처럼 숨을 깊이 들이쉬는 어둠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바람이 꺼져버린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굴 안은 외부보다 훨씬 차갑고 바닥에는 뱀의 허물과 돌가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과거에 돌이 된 사람들의 그림자 같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깊은 곳에서 뱀의 비늘이 바위에 스치는 아주 미세한 소리, 그리고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두사는 완전히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중심에서 뱀 머리들이 꿈틀거리며 반쯤 잠든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직접 보면 죽음. 그러니 페르세우스는 절대로 그녀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테나가 말했듯 그는 방패의 거울에 비친 모습만을 보고 점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심장의 고동이 너무 커서 메두사가 들을까 두려울 정도였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쉰 후 날개 샌들로 가볍게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메두사의 뱀 머리 중 하나가 갑자기 꿈틀거리며 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스친 공기가 떨렸고 메두사의 눈꺼풀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날개 샌들로 가볍게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메두사의 뱀 머리 중 하나가 갑자기 꿈틀거리며 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스친 공기가 떨렸고 메두사의 눈꺼풀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리 정해둔 각도에서 아담한틴 검을 내리그었습니다. 순간 동굴 전체가 울렸고 메두사의 몸이 젖은 돌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에서 분리된 머리는 여전히 생명을 유지한 채 뱀 머리들을 휘감으며 치명적인 기운을 뿜어냈죠. 페르세우스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방패의 반사면을 이용해 머리를 확인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죽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메두사의 죽음을 감지한 두 언니, 스테노와 유리알레가 동굴의 끝에서 동시에 포효하며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바위를 갈라버릴 정도였고 뱀들이 마구 튀어오르며 사방에서 위협했어요. 페르세우스는 즉시 하데스의 투명을 뒤집어쓰고 날개 샌들로 공중으로 솟구쳐 동굴의 상층부 틈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두 고르곤은 투명한 존재를 볼 순 없었지만 그의 냄새와 공기의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섬 전체를 흔드는 괴력을 휘둘러 바위를 부수며 추격했어요. 페르세우스는 아슬아슬하게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바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고르곤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동굴 입구가 붕괴됐고 석재 파편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터져나왔죠. 페르세우스가 섬 위를 날아 바다로 향했을 때에도 고르곤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절벽 위에서 그의 방향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날개샌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대지와 하늘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간신히 섬을 벗어나 바다 위의 하늘로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가죽 가방 속에서 꿈틀거리는 메두사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고르곤의 동굴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죽음에 즉각 반응해 깨어난 두 자매, 스테노와 유리알레의 분노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불멸자인 그들은 죽은 자매보다 훨씬 빠르고 강했으며 섬 전체를 뒤흔드는 힘으로 복수를 다짐하며 미친 듯한 속도로 그의 뒤를 쫓았죠. 섬 전체를 뒤흔드는 힘으로 이처럼 신적 존재들과 인간 사이의 격차는 절대적이었고 페르세우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들이 내려준 초자연적 도구들, 투명성을 부여하는 하데스의 투구, 그리고 바람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 달린 샌들, 이 두 가지 신성한 선물 덕분이었습니다. 오직 이 도구들만이 그를 고르곤 자매의 추격에서 벗어나 거친 바다 너머로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고르곤 자매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린 페르세우스는 섬을 벗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손에 넣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련의 시작이었죠. 고르곤의 섬을 떠나 넓은 바다 위를 여행하던 중 페르세우스는 또 다른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존재, 바다의 깊은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해수의 괴물 케토스였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안드로메다를 구하게 될 운명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어요. 케토스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암흑 같은 바다를 가르며 치솟아 오르는 순간 바다는 순식간에 폭풍처럼 뒤흔들렸습니다. 파도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케토스의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작은 폭탄처럼 주위를 날아다녔죠.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샌들로 공중에 떠오르며 괴물의 껍질처럼 단단한 비늘을 향해 아담한틴 검을 내리그었습니다. 번개가 스치듯 강렬한 일격이었지만 케토스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 거대한 뱀 같은 몸이 뒤틀릴 때마다 바다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페르세우스의 몸은 사방으로 튕겨나오는 파도와 케토스의 꼬리에서 몰아치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비행 궤도를 잡고 연속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괴물의 비늘이 튀며 하늘에 흩어지고 케토스는 고통에 찬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이 휘몰아치는 공중전 속에서 페르세우스는 단순한 인간도 완전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선 존재, 신들의 무기를 사용하되 인간의 심장을 가진 영웅이었죠. 그 싸움은 페르세우스가 신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웅적 운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케토스를 쓰러뜨린 승리가 곧바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투의 여파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남자가 무장을 갖춘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바다 괴물로부터 약혼녀를 구한 영웅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안드로메다를 되찾겠다며 페르세우스에게 대적했죠. 그들의 등장은 한순간에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고, 페르세우스는 방금 전까지 바다 괴물과 싸웠던 몸으로 또 다른 인간의 전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페르세우스의 여정이 단순한 영웅의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승리의 뒤편에서조차 새로운 갈등과 선택을 요구하는 복잡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운명은 그리스 신화 전반에 흐르는 신성한 정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성한 정의란 개인의 선악을 판단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질서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인간이 저지른 범죄나 불경에 대한 신들의 응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신들의 권위와 천상과 지상 간의 계층 구조를 흔드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성한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아라크네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나는 그녀의 솜씨를 인정하면서도 그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아라크네는 자신의 손으로 짠 실에 매달려 평생을 거미로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겪게 되었죠. 아라크네는 자신의 기술이 신들의 손길보다 우월하다는 확신 속에서 여신 아테나에게 공개적인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짜내려가는 직조물 하나하나에는 교만과 도전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건 우주 질서의 중심을 이루는 신성한 위계에 정면으로 덤비는 행위였죠. 아테나는 그녀의 솜씨를 인정했지만 그 직조물 속에 숨은 불경의 메시지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라크네는 신들을 조롱했고, 그 행위는 곧 우주 질서를 뒤집으려는 오만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여신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빗줄기조차 가볍게 떨며 후퇴했습니다. 아라크네는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굳어가고 몸의 중심이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마르고 길어져 가느다란 줄처럼 변했고 척추가 굽어지며 몸 전체가 흩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너의 오만은 네 몸에 새겨질 것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고 그 말이 끝나자 아라크네의 비명이 거미줄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람이었던 형체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실을 영원히 뽑아내며 살아야 하는 작은 검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아라크네는 신의 질서에 도전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녀의 운명은 신성한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답게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매혹시켜온 이유는 이 이야기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선악, 운명과 자유의지, 권력과 책임, 사랑과 욕망, 죽음의 의미를 꾸준히 탐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